大家好，我是秦始皇，진시황입니다. 오늘은 跟大家分享中国的历史, 중국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한중일 역사가 같이 엮여 있거든요. 예를 들어 과거에 일본이, 그때 일본이 아니었죠. 전국을 통일하고 조선을 침략하게 됩니다. 조선은 태평성대 아무런 준비가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밀리죠. 심지어 왕도 도망갑니다. 그리고 역시 이럴 때 믿을 건 딱 그 형밖에 없죠. 명나라한테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명나라는 기꺼이 파병을 하게 되죠. 하지만 그 일로 명나라의 국력도 약해지게 됩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결국은 여진족에게 나라를 뺏기고 나라가 청나라로 바뀌는 그런 역사의 변화가 있게 됐죠. 만약에 그때 일본이 조선을 침략 안 했다면 역사가 바뀌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만, 어쨌든 이 한중일이 역사로 묶여 있기 때문에 중국인과 대화를 나눌 때 이런 기본적인 역사 지식을 이야기를 하면요, 굉장히 금방 서로 가까운 사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跟大家分享中国的历史. 자, 저봐 가볼까요? 모든 나라에는 탄생설화가 있죠. 중국에도 그렇습니다. 바로 반고라는 인물인데 이 사람은 거인으로 계속 자랍니다. 잘하고 또 잘하고 또 잘하고 계속 잘하죠. 결국 하늘과 땅을 나누게 된다는 그런 좀 황당무계한 하지만 그런 설화가 있다라고 합니다. 결국 이 하늘을 이 반고가 떠받치게 되죠. 마치 아틀라스처럼. 그리고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의 가지고 있던 에너지가 생명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서 삼황과 오제가 출연을 하게 됩니다. 이 어렵지 않아요. 삼황은 약간 신의 영역에 가까운 사람이고요. 그리고 오제는 인간의 영역에 가까운 그런 훌륭한 통치자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망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책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뭐가 정확한지 알 수가 없어요. 가서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래서 오늘은 그 사망 중에 재미있는 인물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바로 요 사람입니다. 중국어로는 유아라고 하고요. 한국어로는 여와라고 합니다. 여와. 뭐 하고 있나요? 진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있죠. 사람을 여와가 진흙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좀 성서에 나와 있는 얘기하고 겹치지 않나요? 재밌지 않나요? 네, 그리고 이제 오제가 나옵니다. 오제는 5명의 현명한 군주였어요. 굉장히 사랑이 많고 겸손하고 어쨌든 과거의 이야기니까 좋은 점만 언급하고 있는 거겠죠. 이 오제의 특징은 자기가 죽을 때 내 아들이 다음 왕이 되도록 하여라 이런 거 없고, 저 사람이 정말 잘하겠다, 그 사람한테 선양을 하는 그러한 형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제가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오제 중에 5번째 왕이 등장을 하게 됐는데, 이 왕은 자식 사랑이 극진했던 것 같습니다. 좋은 사람을 찾아서 왕위를 물려주지 않고 my son, 자신의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되죠. 세습이라는 개념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세습이 있으면 뭐가 있다? 왕조가 있게 되는 거죠. 왕조. 중국의 첫 번째 왕조는 어떤 왕조입니까? 글자를 보시죠. 바로 하왕조입니다. 이 여름 하자인데요. 그러면 이 왕조는 여름에 생겼냐? 그건 아니고요. 이 글자의 기본적인 의미를 보시면 가운데 눈목이 있습니다. 눈목. 모든 것을 보고 장악하는 그런 왕조다. 무서운 왕조다. 말 잘 들어라. 난 다 알고 있어. 그런 뜻이죠. 여름이 되면 햇빛이 모든 것을 장악을 하잖아요. 햇빛이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름하가 된 것이죠. 이 왕조가 잘 가다가 이제 걸왕, 글자를 보시면 요 왕이 출연을 하게 됩니다. 밑에 나무 목이 있고 그 위에 고기 위 있죠. 나무 위에 고기를 걸어놨다. 이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주지육림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됩니다. 주지육림은 무엇이냐? 주, 술주자, 지, 연못지자, 그 다음에 육, 고기육자, 림, 숲을림. 다시 말해서 술로 연못을 만들고 고기로 숲을 만든다 이거죠. 실제로 문자적으로 술로 연못을 만들고요, 고기를 나무 위에 주렁주렁 널어놓고 맨날 방탕하게 즐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옆에는 항상 이런 폭군이 등장하면 나오는 사람 있죠. 바로 애첩, 말희라는 애첩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결국 이 말희 때문에 나라를 말아먹게, 그래서 말인가요? 죄송합니다. 말아먹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나라는 바로 요 글자입니다. 상자. 장사할 때 상, 상업할 때 상이죠. 그러면 이 글자가 왜 이 나라를 대표하게 되냐? 이 글자를 보시면요. 사실은 이게 뭐 장사하다라는 그런 뜻을 처음부터 의미했던 건 아니고 헤아릴 상이었습니다. 헤아릴 상. 상담하다. 이게 글자에 보시면 설립자가 있거든요. 서서 하늘에 이제 뜻을 물어보는 거죠. 우리가 이 어려움이 있는데 어찌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해야 될까요? 말까요? 어떤 점에는 좀 자주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이 나라가 생기면서 상업 활동이 발전했다고 합니다. 물건을 생산하고 사고 팔고. 자, 물건을 생산해서 사고 팔면은 뭐가 필요하죠? 기록이 필요하죠. 그래서 글자의 개념이 생기게 되는데요. 바로 요겁니다. 요거. 예스럽죠. 이것을 갑골문이라고 하는데요. 뜻은 거북이 등껍질 갑, 그리고 소의 어깨뼈 골입니다. 이런 동물의 뼈를 잘 말려서 불에 구워서 탁 꺼내게 되면 균열이 있게 되죠. 균열을 보고 글자 모양을 보고 예를 들어 글자라고 보고 그것으로부터 신의 뜻을 유추해냈다. 참 그만큼 사는 게 어렵지 않았나 이렇게 좀 유추를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갑골문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고 또 알게 됩니다. 자, 이 나라도 이제 마지막에 이런 일이 있게 되죠. 마지막 왕이 또 애첩을 하나 드리는데 이름이 바로 달기입니다. 달기. 이 달기랑 똑같이 전처럼 주지육림을 꾸면서 놀게 되고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나라가 바로 주나라인데 이 주나라 때부터는 실제 중국 역사로 편입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실제 역사예요. 이 주나라의 이 주자를 보시면요. 그 위에 가운데 보시면 그 위에 선비사가 있고 그 밑에 입구자가 있습니다. 선비는 과거의 제사장 혹은 어떤 그 가르치는 계층이 있는 그런 귀족 계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사장, 귀족 계층이 하는 말을 들으면 모든 게 잘 된다. 그래서 길할 길이고요. 잘 된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글자를 통합을 해서 이제 여기저기 두루 다니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라는 뜻. 그래서 두루 주자, 주로 이런 뜻이 되게 되겠죠. 자, 이 주나라는요. 두루두루 풍요롭게 밭을 갈고 확장하는 것을 기본 신념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주나라 때 이제 농경이 굉장히 발달하게 되죠. 그리고 주나라를 세운 1등 공식이 그 유명한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겠지만 강태공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요 아시겠지만 평생 물고기만 낚았어요. 언제까지? 50세? 아니 60세? 아니 70세까지 계속 낚시만 합니다. 야, 집안에서 남편이 나가서 70세까지 낚시만 하면은 쉽지 않겠죠. 결국 이 사람의 부인이 견디다 못해 도망가게 됩니다. 당신 미워! 무책임! 그리고 요때 이제 주나라를 세운 문왕이 지나가다가 강태공을 보고 이 사람 범상치 않아.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그리고 발탁을 해서 재상이 되게 되죠. 나중에 이 아내가 이 말을 듣고 조금만 더 버틸걸 하는 마음에 그래도 미련이 남아서 남편을 찾아가게 됐는데 이 남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푸쉐이 뿌반펀 이건 무슨 뜻이냐? 한 번 쏟은 물은 다시 그릇에 담을 수 없다. 그림에 그대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뭡니까? 가시오. 나를 버린 당신은 더 이상 나의 아내가 될 수 없어. 한 번 실수하면 끝이다. 한국에서도 지금 뭐 한 번 쏟은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다. 이런 속어를 쓰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서 기인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주나라도요. 결국 망하게 되는데 똑같습니다. 여기 또 누가 등장할까? 애척, 포사. 이 주나라는요. 다른 이 작은 친척들 혹은 뭐 동생들에게 이제 조금씩 땅을 떼어주죠. 봉건 제도라고 하는데 거기는 네가 알아서 다스려. 대신에 나한테 충성해야 돼. 뭐 그런 제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 왕이 이 포사라는 애척을 굉장히 사랑을 하는데 잘 웃지를 않아요. 좀 웃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어느 날 적이 쳐들어왔다고 착각한 누군가가 봉화, 그러니까 불을 올리는 거죠. 여기 왔다라고 경고를 보내는 이걸 봉화를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른 이 제후 국가들이 헐레벌떡 말을 가지고 와서 지조万岁, 황제 폐하 무슨 일이십니까?
누가 황제 폐하를 해하러 왔나요? 저희가 돕겠습니다라고 왔는데 이제 그런 장면이 그런 황망해하는 장면이 이 포사 이 여자가 보기에 굉장히 웃겼나 봐요. 그걸 보고 까르르 웃게 됩니다. 까르르 웃게 돼요. 그래서 왕이 이걸 너무 좋아해서 그 이후로는 수시로 가짜 봉화를 올리게 되죠. 나중에는 진짜 적이 쳐들어왔는데 봉화를 올려도 아무도 오지 않게 되고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양늑대, 양치기, 거짓말치기, 쟁이 양치기 뭐 이런 내용과 굉장히 비슷하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고요. 그래서 이제 주나라도 꺾어지게 됩니다. 나라가 기울게 되죠. 그래서 탄생한 이 글자가 있는데 바로 이 글자 경국지색, 기울을 경 나라국자, 그런 미색, 나라를 기울게 하는 대단한 미인이다. 하지만 경고성 발언이죠. 너무 외모만 보면은 인생이 좀 그렇게 망하게 될 수가 있다. 조심해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주나라가 기울기 시작하면서 춘추 전국 시대에 접어들게 됩니다. 통합을 해보겠다고 본인들이 황제가 돼보겠다고 싸우는 엉망진창인 분열의 시대죠. 춘추의 추는 봄춘자, 추는 가을 추자입니다. 봄에는 파종을 하고 가을에는 수확물을 거둬들이죠. 순환입니다. 그래서 춘추라는 말은 역사, 흐름, 연령, 나이의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잘 쓰지는 않지만 예전에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여쭤봤죠. 올해 춘추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그래서 춘추 전국 시대는 그야말로 싸우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시대인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춘추 시대는 그래도 주나라 황씨를 좀 잘 도와봐야지 우리가 신하니까 이런 정신이 있는 시대였고 전국 시대는 그런 거 없어. 살아남는 자가 황제지. 내가 왕이야. 이런 시대죠. 이게 이제 5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되는데 꽤 길죠. 이 50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나서 모든 나라를 통일한 한 나라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나라가 바로 진나라입니다. 중국어 발음은 진이라고 하죠. 이 진자, 진나라 진자의 글자 보시면 위에 크다. 그리고 밑에는 이삭을 의미하는 글자가 있죠. 그래서 이 글자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진나라는 곡식이 풍부했다. 곡식이 풍부하니까 부국 강병이 된 거죠. 그래서 통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황제 이름이 진시황, 진시황이죠. 여러분 삼황오제 기억하시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진시황은 굉장히 스스로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본인이 황도 되고 싶고 제도 되고 싶고 그래서 시황제가 된 거죠. 황제라는 것이 사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갑이야. 내가 통치할 거야. 자, 이제 진시황은 문자, 화폐, 단위, 수레바퀴법까지 다 통일을 하죠. 단일 왕국을 만드는 겁니다. 위로는 만리장성을 깊게 아주 그리고 넓게 쌓아서 야만족들, 이민족들이 오는 것을 막았죠. 야, 이게 쌓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만리장성을 계속 쌓아. 오른쪽도 장성, 왼쪽도 장성. 그러다 죽어갈 수도 있겠잖아요. 그래서 이 연구가들의 말에 따르면 그 밑에 많은 해골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참 슬픈 얘기죠. 자,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그 사람이 이야기한 사상, 책들을 다 없애거나 죽이기도 했어요. 분석행위죠. 460명의 학자들을 산채로 구덩이에 묻어버립니다. 정말로 그대로 묻어버립니다. 책도 태워버리고. 자, 그리고 자신이 이 천하를 계속 죽어서도 통치하고 싶어서 신이 돼서 통치하고 싶어서 무덤을 만들죠. 그 무덤이 바로 이렇습니다. 1974년에 왕릉이 발견이 됐고요.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3개 구역밖에 안 됩니다. 전체를 봤을 때 빙산 일각이죠. 이 지금 보시고는 병모양도 엄청 크거든요. 13살 때부터 무덤을 만들기 시작을 했고요. 진시황이 80만 명이 동원이 됐고 39년 동안 만들었습니다. 이 크기가 정말 어마어마한데 산입니다. 산. 345m, 350m, 높이가 55m, 산 전체가 무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게 자금성이죠. 78개 크기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고고학자들이 가서 실제로 관측을 해보고 측량도 해보고 여기도 뚫어보고 하면서 이 무덤의 규모를 알게 된 거죠. 역사서 사기에 의하면 모양이 이렇다고 합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먼저 진시황의 무덤 있고요. 그리고 미니어처들, 미니어처가 아니라 이제 실제 크기죠. 실제 크기로 이제 신하들이 있고요. 그리고 수은으로 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수은의 바다. 그리고 도시 전체를 그대로 재현을 했죠. 하늘에는 야광주로 별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죽어서도 내가 영원히 통치하겠다라는 야망을 갖고 있는 거죠. 실제로 다랑의 수운이 검출됐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욕심 많은 진시황 평생을 다스리고 싶어 했습니다. 이제 영원히 살고 싶어서 불로장생하고 싶어서 이제 수운을 조금씩 복용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죽었죠. 중독으로. 50세에 외부에서 순행을 하다가 사망이 됐는데 그때가 여름이에요. 여름이 되니까 덥죠. 사람이 죽으면 시체가 빨리 부패하지 않겠습니까? 시체 썩는 냄새가 나면 황제가 죽었다. 소문이 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많은 생선을 가져다가 수레 옆에 둡니다. 그럼 생선 썩은 냄새가 나잖아요. 사람들이 이게 무슨 냄새야? 그러면 생선 썩은 냄새야. 생선이 왜 이렇게 많아? 황제께서 생선을 좋아하시거든.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고 합니다. 야, 화려하게 산 것 같지만 썩은 생선과 함께 죽음을 맞이한 비참한 황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신나라가 굉장히 허망하게 망하고 난 다음에 두 명의 영웅이 나타나게 됩니다. 한 명은 초나라의 굉장한 명문과 귀족이었던 당대 최강의 전투력을 가지고 있던 항우. 뭔지 듣기만 해도 뭔가 힘이 넘칠 것 같지 않습니까? 항우. 한우 아니에요. 항우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 명은 별 볼 일 없는 하급 관리였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진짜 그저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한왕이 되는 사람인데 이름이 유방입니다. 유방과 한우는 원래 급이 달라요. 그런데 결국 천하를 가지고 쟁패를 벌이게 되죠. 이 두 사람은 가장 큰 차이점이 있었는데요. 한 명은 허루였고요. 다른 한 명은 루허였습니다. 무슨 뜻이냐? 허루는 어떠냐고 루허는 어쩌냐 이거예요. 항우는 본인이 잘났으니까 뭐든지 해놓고서 허루 어떠냐. 유방은 아는 게 없으니까 야 우리 맨날 지는데 어떡하냐 루허 했던 것입니다. 결국 결정적인 이 전투에서 항우는 접은 적이 없는 사람인데 진 다음에 굉장히 절망을 합니다. 그래서 자결을 하고 허망하게 패배하게 되고요. 유방이 이제 천하를 거머쥐게 되죠. 자, 이 두 사람의 싸움, 초나라와 한나라의 싸움, 이것이 바로 초한지입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책에 그들의 역사가 적혀 있어요. 그리고 그림을 보시면 이 장기알이 나오는데 빨간색이 한나라, 그리고 초록색, 파란색이 초나라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고 있는 장기가 사실 이 두 나라의 싸움을 게임으로 만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유방이 승리를 하고요. 기원전 202년부터 그리고 서기 220년까지 400년 동안 한나라가 중국 전체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한자를 한자가 그 한자고요. 한나라 한자. 그리고 한문도 그 한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부터 400년이라는 이 시간이 흐르잖아요. 그래서 민족적 그 정체성이라는 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뭐 찢어져 서로 싸웠으니까. 그래서 나는 한나라 소속이야. 나는 한족이야. 그래서 이후로 한족이라는 그런 개념이 생겼습니다. 지금도 본인도 한족이라고 하잖아요. 중국 사람들. 그렇죠? 다른 소수 민족도 있지만. 그러면 이 한이라는 글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 이 한자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기 보면은 글자 보시면 물수변이 있고요. 오른쪽에 이게 근자인데 원래 뜻은요 진흙입니다. 밑에 흑도자가 보여서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이 한자가 의미하는 것은 한수, 한강을 의미해요. 이 한강도 물론 한국에도 한강이 있습니다만 놀랍게도 한국이 한문이 같아요. 중국에 한종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한종이라는 도시 아직도 있어요. 거기 한강이 아직도 있습니다. 이 한수, 한강이 굉장히 크고 힘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이름이 그래서 한나라가 된 거죠. 거기 한강이 있으니까. 글자를 유추해 보면 그때 당시에 그쪽에 물이 굉장히 셌고 그리고 그 진흙이라는 그런 글자가 있는 것을 봤을 때 좀 범람을 많이 했다. 이렇게 좀 추리를 해봅니다. 물론 다른 해석도 있지만 한자만 보면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해서 중국의 기틀이 마련이 되게 됩니다. 한나라, 한족. 이어지는 역사는 다음 시간에 지도로 생동감 있게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자, 이제